삼국지 영웅들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중국,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가득한 날,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는 백성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일렬로 무릎을 꿇린 뒤 목을 쳐버렸습니다. 죽은 남자들의 목을 수레에 싣고 질질 끌고 가는 광경을 본 옆에 대신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그러자 그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심심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자가 바로 동탁입니다. 삼국지의 배경은 한나라 말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를 이루며 서로 겨루던 시기였죠. 중국은 초나라와 한나라로 나뉘어 초안지의 배경이 되었고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싸웠습니다. 장기에서 초와 한으로 나뉜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결국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해 400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 첫머리에 나오듯 나라는 반드시 합쳐지면 나뉘고 나뉘면 다시 합쳐진다는 말처럼 한나라가 망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중요한데 당시 황제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이 황제를 조종하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십상시와 외척들이 경쟁하면서 백성들의 골수를 빼먹었고 백성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살게 해달라며 누런색 두건을 쓰고 일으킨 농민봉기가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은 처음엔 농민봉기였지만 점점 도적대로 변했고 50만 명이 넘는 황건적 도적들이 중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젊은 영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모병 방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귀가 어깨까지 늘어지고 얼굴빛이 옥 같으며 팔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특이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황실의 혈통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해 돗자리를 짜며 살았죠. 황실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애국심만큼은 투철했지만 황건적을 토벌하고 싶어도 돈도 힘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을 내지 않고 어째서 한숨만 쉬고 있단 말이오. 돌아보니 눈은 표범 같고 턱은 제비 같으며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장비라고 하오. 하루하루 나도 의병을 일으키려 하는데 힘을 합쳐보겠소. 유비는 귀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함께 주막으로 갔습니다. 뜻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술 안주를 사겠다는 호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대추같이 붉고 눈은 가늘게 찢어졌으며 눈썹은 누에 같고 수염이 배꼽까지 길게 자란 장신의 남자였습니다. 나는 관우라 하오. 술을 마시고 황건적 놈들을 토벌하러 가려 하오. 그날은 봄날이었고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되었으니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위로는 황실을, 아래로는 백성을 지키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날 같은 시에 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도원결의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이렇게 탄생했고 황건적 토벌에 나섰습니다. 세 형제는 생각보다 잘 싸웠습니다. 장비가 장팔 3호를 휘두르면 적장의 갑옷도 관통했고 관우가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면 적장의 머리부터 말끝까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유비가 쌍검을 휘두르며 칼춤을 추면 도망가던 적들도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로운 영웅들의 등장이었습니다. 한편 황실에서는 십상시와 외척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자멸했고 외척 중 하나가 지방의 강력한 군벌인 동탁을 불러들였습니다.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십상시와 외척은 이미 서로를 죽여 끝장난 상태였습니다. 동탁은 난을 피해 뛰쳐나온 어린 황제를 납치해 궁궐로 들어갔고 황제를 갈아치우고 자신이 황제 아버지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며 폭정을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동탁입니다. 동탁을 가만둘 수 없었던 조조가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임기응변에 능하고 무술과 모략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친구 원소와 새색시를 보쌈하려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도망간 일화도 있죠. 원소가 구덩이에 빠지자 조조는 도둑이 여기 있다고 소리쳐 원소를 구했습니다. 교활하지만 의리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동탁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동탁 옆에 최고의 보디가드 여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포는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무장 중 가장 싸움을 잘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3대1로 싸워도 여포와 비등할 정도였죠. 하루하루 여포 때문에 조조는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결국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지만 여포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탁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동탁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여포였습니다. 당시 황실의 왕윤이라는 국무총리급 인물이 자신의 양녀 초선을 이용한 미인계를 펼쳤습니다. 초선은 중국 4대 미녀 중 하나로 달이 초선을 보고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초선은 은혜와 국가의 존망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고 결국 여포와 동탁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포가 동탁을 죽이면서 동탁의 폭정은 끝이 났지만 궁궐에서는 동탁의 잔당들이 서로 싸우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 황제가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편지를 조조에게 보냈고 조조는 달려가 황제를 구출해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조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조조는 십상시, 외척, 동탁처럼 황제를 볼모로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조조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당시 조조의 세력은 중국 북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친구였던 원소가 북쪽에 또 다른 큰 세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원소가 조조는 황제를 볼모로 잡은 역적이니 죽여야 한다며 쳐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삼국지 3대 대전 중 첫 번째인 관도대전입니다. 원소군은 70만이었고 조조군은 7만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10대 1의 싸움이었죠. 하루하루 조조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하루하루 원소가 토산을 쌓아 화살을 쏘자 조조는 투석기를 만들어 토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소가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조조는 성 주변에 해자를 파서 땅굴을 파는 사람들을 익사시켰습니다. 원소가 포위에 고사작전을 펼치자 조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원소의 모사였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허유는 원소군의 보급 창고가 오소라는 곳에 있다고 알려줬고 조조는 보급 창고를 급습해 불태웠습니다. 보급이 끊긴 원소는 패배했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성을 점령한 뒤 원소와 자신의 군사들이 주고받은 4통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부하들이 배신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조는 모든 편지를 불태우며 말했습니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당시 나도 위험했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교활하지만 아량도 있는 인물, 그것이 조조였습니다. 원소까지 물리친 조조의 다음 타겟은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루하루 삼국지 전반부에서 유비의 주특기는 도망이었죠. 하루하루 유비는 책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와룡선생이라 불리는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하루하루 첫 번째 방문에서는 제갈량이 여행을 갔고 두 번째 방문에서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장비가 형님, 이 자식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유비는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유비는 말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장비가 왜 걸어가십니까? 라고 묻자 유비는 책사를 모시러 가는데 어찌 말을 타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제갈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갈량은 주무시고 계셨고 유비는 깨우지 말고 기다리겠다며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갈량이 잠에서 깨어 부채를 꺼내 펼치며 시를 읊다가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신분과 뜻을 밝히며 함께하자고 청했습니다. 제갈량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제가 황실의 후손으로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가 두 동생을 얻었는데 책사마저 거절하신다면 백성들을 누가 살피겠습니까? 라고 간청하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과 유비가 만났고 제갈량은 유비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비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조조의 눈에 더욱 띄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치기 위해 형주로 쳐내려왔습니다. 형주는 장강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비는 형주의 유표 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조조가 공격해오자 백성들과 함께 피난을 갔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함께 피난 가다 보니 진군 속도가 느렸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백성을 두고 우리만 도망가자고 했지만 유비는 백성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백성을 버릴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런 유비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유비는 피난 가면서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두 부인과 갓 태어난 아들 아두를 호위 무사 조자룡에게 맡겼는데 조자룡이 조조군과 싸우다 보니 부인들과 아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자룡은 부인들을 찾았지만 큰 부인은 이미 다쳤고 작은 부인은 아두를 품에 안고 있다가 조자룡에게 아이를 맡기고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조자룡은 아두를 품에 안고 적진을 뚫고 유비에게 달려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조자룡이 아두를 건네자 유비는 갑자기 아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자룡이 놀라자 유비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장수를 잃을 뻔했다. 조자룡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건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제갈량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조조는 형주를 점령한 뒤 강동의 손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비를 잡자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강동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손권은 고민했지만 제갈량이 찾아와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조조군은 육전에 강하지만 수전에 약하고 대부분 억지로 끌려온 병사들이며 풍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손권은 제갈량의 설득에 동의했고 손유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손권의 책사주유는 제갈량을 시험하기 위해 3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안개 낀 날 배 20척에 허수아비를 가득 싣고 조조 진영으로 갔습니다. 조조는 안개 때문에 적이 보이지 않자 화살로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화살이 허수아비에 꽂혔습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자 제갈량은 배를 돌려 반대편도 화살로 가득 채웠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은 조승상님 화살 잘 쓰겠습니다라며 16만 개의 화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각자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동시에 보여줬는데 둘 다 활을 쓴 것을 보고 화공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황계가 주유에게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조조에게 거짓 투항했고 방통이라는 책사가 조조에게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면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조는 수천 척의 배를 쇠사슬로 연결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북서풍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공을 하려면 동남풍이 불어야 했습니다. 주유가 고민하자 제갈량이 나타나 제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갈량은 제단을 쌓고 기도를 올렸고 3일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황계의 화공선이 조조의 수천 척 배를 불태웠습니다. 80만 대군이 순식간에 불바다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조조는 참패에 도망갔고 제갈량은 조조의 퇴로에 조자룡, 장비, 관우를 배치했습니다. 조자룡과 장비는 조조를 공격했지만 끝까지 쫓지 않고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마지막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막아섰습니다. 조조는 무릎을 꿇고 옛날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관우는 옛날 조조에게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조조를 보내줬습니다. 제갈량은 이미 관우가 조조를 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을 보니 조조의 운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적벽대전 이후 조조는 위나라의 왕이 되고 유비는 총나라의 왕, 손권은 오나라의 왕이 되어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유비 삼형제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지키던 중 손권의 기습 공격을 받아 포위되었습니다. 손권이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관우는 옥은 깨뜨려도 희게 할 수 있고 대나무는 태워도 그 절개를 꺾을 수 없다. 어찌 같은 하늘 아래 오나라 놈들과 살 수 있겠는가라며 거절했습니다.
손권의 군사들도 관우의 절개에 감동했지만 결국 관우는 목이 잘렸습니다. 관우가 죽자 유비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제갈량이 지금은 조조를 쳐야 할 때라고 말렸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장비도 복수를 위해 출정 준비를 했지만 출정 직전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1년 뒤 조조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둘씩 영웅들이 떠나갔습니다. 유비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했지만 육손의 화공작전에 패배했습니다. 하루하루 이것이 이릉대전입니다. 하루하루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승리했던 유비가 이번에는 화공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유비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모든 희망을 잃고 백제성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유비가 죽자 아들 유선이 총나라를 이어받았지만 성격이 약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돌아가신 주군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위나라를 6번이나 북벌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에는 새로운 영웅 사마이가 등장했습니다. 제갈량과 사마이는 치열하게 싸웠고 제갈량은 여러 계책으로 사마이를 물리쳤습니다. 한 번은 제갈량이 성 위에서 혼자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갈량이 태연하게 검은고를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마이는 분명 매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군대를 후퇴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성계입니다. 제갈량은 상방곡에서 사마이를 화공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마이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라며 절망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불이 꺼졌습니다. 사마이는 간신히 살아났고 제갈량은 사람이 계획 하나 이루는 것은 하늘이구나라며 탄식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과로로 쓰러져 별이 되어 하늘로 떠났습니다. 삼국지는 영웅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충성과 의리의 가치, 그리고 사람이 계획 하나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는 동양 최고의 고전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